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 김경록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결국 고객 여러분들의 이제 평안한 노후를 어떻게 하면 준비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연금 그리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와 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평안한 노후를 준비해 줄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업이고 미션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다니면서 여쭤보고 그러는데요. 이제 노후를 뭘로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 586 세대라고 할까요? 이런 세대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기간이 계속 부동산이 오르던 기간이었고, 인구는 늘어나고 모든 게 팽창하던 시기에만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 앞으로도 4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586이 퇴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 40년 동안 보아왔던 이런 논리도 이제 퇴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리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자산 관리에, 자산 축적의 주축이 부동산이었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쭤보면은 지금 뭐 아파트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파트 한 채 더 살 예정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제일 조금 위험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해외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자본과 토지에 투자하는 것. 자본이라는 것이 이제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제 토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산을 축적하는 제일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고, 현대사에 와서는 이제 토지라는 것은 토지를 비롯해서 건물이 포함되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 축적 수단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자꾸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 자금을 대부분을 상가에만 투자를 해서 들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만 투자를 해서 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예를 들어 뭐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확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도 80년 중반, 80년 후반에는 자기들 자산시장이 그렇게 커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쳤을 때 나의 자산 구조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자산 구조를 짜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높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집중된 것을 좀 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해외 부동산 물건도 좀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도 상가나 아파트에 집중된 것에서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임대주택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피스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 그렇게 해야 이제 유동성도 높아지게 되고 분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부동산을 향후 이제 5년 정도, 뭐 수급 요인은 아시겠지만 공급 요인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급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한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동안은 이제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서는 거의 우리 거시경제적 변수를 생각해 볼 때는 별로 우호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뭐 다 팔아라, 내 집안지인데 이것도 팔아라,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분산을 하고 유동성을 높이고 하는 자산으로 부동산 자산도 바꾸어 나가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향후 삶을 계획하실 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까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고민을 해본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가 인구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의 변화,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남녀 성비의 변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비율의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기술 혁신입니다. 지금 기술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이 기술들이, 범용 기술들이 지금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10개 이상씩 막 겹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범용 기술들이 또 융합하면서 또 새로운 이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크게 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줄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은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데모테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데모그래피, 인구구조의 데모하고 테크놀로지의 테크하고 결합을 시켰는데요. 뭐냐면은 앞으로 인구가 고령자가 많아지는 세상에 테크놀로지가 고령자들이 수요하는 테크놀로지 부분이 아주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 뭐 요즘 우리가 뭐 줄기세포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줄기세포로 실제 이제 관절도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 많은 요즘 다운에이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엔티에이징을 넘어서 하여튼 바이오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냥 헬스케어를 벗어나서 우리가 디지털하고 연결해서 하는 원격 진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시장은 오롯이 고령화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뭐 계속 커집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걸 감안하면요, 이거는 뭐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유망한 분야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대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작은 사업에서는 이렇게 엔티에이징에 관련된 것 이런 것도 요즘도 이제 많이 뭐 주사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인데 30년 후에는 1900만 명이 됩니다. 10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 외에 또 무슨 시장이 있냐면 요즘 유행하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상현실하고 게임들이 포함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상하면은 다 젊은 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가상현실에 가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한데 지금 40, 50대들이 고령사회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일본 사람들은 이미 80대, 70대 지금 이 사람들이 e스포츠라든지 이런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치매라든지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을 이제 치료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임 시장에 이제 고령자들이, 시니어들이 뛰어들 수 있는 거고 가상현실 공간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되면 다 얼굴이 자기 얼굴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주름살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타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여러 곳에 자기의 분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상 공간에는 이 분신을 만들어 놓고 손오공처럼 되는 것이죠. 머리털을 뽑아서 훅 날리니까 쫙 젊은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분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가상 공간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이제 자기의 다른 여러 분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도 이 부분의 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시장, 게임과 가상현실 공간은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 지금은 이게 다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고령사회가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도 이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시장이라고 로봇입니다. 일본에 이미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 그 다음에 요양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재활치료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봇이 과거에는 산업용 로봇으로 인공지능이 결합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뭐 이런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로봇들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게 글로벌의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왜 그걸 인수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저것들이 향후 서비스 부분의 로봇 시장 쪽이 꽤 큽니다. 저기 군사용, 재난용으로도 당연히 쓰일 겁니다. 그 외에 저기의 기술들이 파생되어서 이제 서비스용으로도 많이 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하고 결합되어 있는 로보틱스 시장이 고령사에서 또 커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창업한 사람 이름이 이제 마크 레이것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로봇의 미래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핸디캡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장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령자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고령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은 로봇의 미래는 고령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 시장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생각하면은 온라인에서 책 파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 되신 분들은 책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파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진짜로 업데이트 되시는 분은 아마존은 그런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다. 세계 1위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아마존은 이익의 대부분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시장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는 회사마다 다 서버를 가지고 있고 그 서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그걸 한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그걸 다 한꺼번에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AWS, 아마존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서버를 내가 빌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빌릴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시 필요하다면 내가 바이오 뭔가 개발하는데 지금 잠깐 이 서버가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이죠. 빌리고 그 프로그램도 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회사가 그런 걸 하려면 자기가 다 서버를 사가지고 하고 한번 실험을 하고 나서 또 놀려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필요할 때 잠깐 끄집어내서 쓰고 다시 올려놓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향후 이제 빅데이터 부분이 의료 부분 특히 의료 부분 고령화가 되면은 의료가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료 부분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의료 부분이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가 무지무지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뭐 등등해서 그 다음에 로보틱스 관련된 인공지능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 어디에 넣어서 어디에 보관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모테크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그걸 또 뭐 조금 더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849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개발되었는데 그쪽에 이제 돈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많이 번 사람들은 금을 캐러 간 사람보다 곡괭이를 팔고 숙박업소를 하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팔고 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때부터 이제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막 기업들이 이제 피바가 되어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사라지고 들어오고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래도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훨씬 좀 더 안정적인 수요처 기반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이제 주식을 기반으로 깔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모테크의 주식 그걸 가지고 계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다 이제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혁신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똑같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고민이었는데 미국의 20세기 초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 한 수백 곳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300, 400곳이 있었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난립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렇게 세 개로 압축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혁신이 태동할 때는 많은 곳들이 생겨나서 죽고 뭐 사라지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300개 기업 중에 GM과 크라이슬러와 포드를 다 집을 수 있을까요? 못 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혁신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원격 진료가 갑자기 이제 그 부각되면서 그 텔라닥이라고 미국 원격 진료 업체, 그 다음에 뭐 2위를 하는 아메리칸 웰 이런 것들이 마구 올랐습니다. 그 2월달에 이제 피크를 치고 아마존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소문,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또 퍼진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해서 저점이 50% 절반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큽니까? 2월달에 산 사람들은 돈을 1,000만 원 했으면 500만 원을 돈을 졸지에 한 달 만에 잃어버렸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혁신 부분의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마존도 클라우드가 아니라 원격 진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원격 진료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거는 잘 되겠지. 중국도 당연히 앞으로 원격 진료를 할 거고. 그런데 원격 진료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느 기업이 승자가 될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면 어느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인지를 택하는 것보다 원격 진료가 잘 되는 그 트렌드가 이어지면 돈을 벌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원격 진료 기업들을 해당되는 좋은 기업들을 모아둔 묶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 묶음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ETF라고 부릅니다. Exchange Traded Fund인데요. Exchange라는 것은 거래소를 뜻하는 것이고, 트레이드는 거래된다는 것이고,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을 모아둔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를 우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해놓은 것이 ET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의 주식을 한 주를 가진다면 거기 예를 들어 30개, 80개 되는 기업들을 고루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30개 중에 3개가 망했다. 그러면은 그 3개의 시장을 다른 27개가 들고 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의 전체 이런 몇 개 기업이 변동한 걸로 가지고는 ETF의 어떤 가격 변동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개 망하는 기업만 딱 사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이거 망하면 손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데모테크 기업은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보다 빅테크 기업은 그럴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도 요즘 규제 문제가 있고 독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빅테크 기업 아닌 경우에 빅테크 기업이라도 그렇고 그런 묶음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묶음은 이제 ETF가 되는